2023년 8월 29일입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경술 국치일입니다. 이완용이 친일파, 뭐 나라를 팔아먹은 놈들, 뭐 이런 얘기, 을사늑약, 뭐 많이 아시는 그 내용이죠. 뭐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1910년에 8월 29일 뭐 약간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나라를 팔아먹은 놈들 지금도 결국은 역사 전쟁을 하고 있고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기를 쓰고 지랄하는 새끼들이 이 가면을 쓰고 있는 걸 보면은 역사는 역시 반복되는 것이 아니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비가 오고 있어요. 2차 우기, 뭐 2차 장마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번 주는 아무래도 비가 계속 이렇게 올 것 같고 그나마 이제 아주 그냥 폭염은 사라졌는데 문제는 비가 이렇게 더 오는 건 사실은 생장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제가 이제 제 개인적인 얘기는 잘 안 하지만은 예전에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상당히 목뼈가 상당히 합기도를 했었는데 합기도 낙법을 하다가 이제 목이 꺾여갖고 그때도 죽을 뻔했죠. 요번에 죽을 뻔한 것처럼. 근데 그 뒤에 한 1년 넘게 1년 반 넘게 고생을 했죠. 아까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반을 거의 지금도 기억납니다. 전국에 있는 병원 다 돌아다녔습니다. 고대 앞에 우신양병원부터 서울대병원 내과 과장이라는 놈이 있었는데 그냥 약은 이만큼 지도 모르면서 약을 이만큼 한 양아치 새끼죠. 그 새끼 지금은 뒤졌을 수 있는데 진짜 그러니까 자기 서울대병원에 그걸 내과 과장으로 있으면서 바깥에서 또 사무실 열었고 그게 사실은 내과 과장을 보기 힘드니까 이렇게 야료로 그때는 그런 게 있었나 봅니다. 알면서도 덕분에 쓸데없는 약을 엄청나게 먹어서 약에 내성이 생길 정도였어요. 아무런 의미 없어. 나중에 보니까 이제 여기에 소위 말하는 신경과 근육의 이런 부분에서의 불균등 이런 거였어요. 그때는 그런 게 없었죠.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것들이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고 서울대병원 내과 과장이라는 놈도 몰랐던 거예요. 사실은 알기를 거부한 거죠. 굳이 어쨌든 그리고 원자력병원, 경희대 그냥 별데를 다 갔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원자력병원 교수인가 이런 사람이 당신은 40을 넘기지 힘들겠네. 그냥 그때는 그런 걸 못 고쳤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게 저한테 삶에 어떻게 보면 역설이죠. 야, 40밖에 못 살면 열심히 살아야 되겠네. 그때는 사실은 그러지 않았는데 만약 저희 모친께서 저를 포기했으면은 전 그때 그냥 어느 찌질한 어떤 뒷골목에서 죽어갔겠죠. 모친이 또 새우젓 장사가 됐고 저도 좀 했고 그랬으니까. 운명이라는 게 사실
참 어떻게 보면 웃깁니다. 그 사람 말대로 40밖에 못 살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근데 의료기술은 발전을 하고 약도 발전하고 그러면서 실제로는 별거 아닌 약간의 이 통증 치료 주사 좀 맞으니까 난 거예요. 그 별거 아닙니다. 한 3, 4천 원짜리.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뒤에 고생은 좀 했죠. 또 앞으로도 고생을 할 거고. 모릅니다, 인생은 진짜. 그 뒤에 또 뭐 어떻게 해갖고, 근데 너는 여자는 없을 거다. 이런 어떤 놈이, 어떤 연인가. 근데 여자가 없는 것 같아요. 제 인생에. 여자가 안 보인대요. 아니 뭐 안 보일 수도 있는 거지 뭐. 근데 뭐 40살밖에 못 사는데 내가 지금 54세 살고 있는데 얼마 전에 죽을 뻔했지만 그래도 15년은 더 산 건데 앞으로 15년 더 살겠죠? 모르죠. 뭐 더 일찍 죽을지도 모르죠. 그거는. 근데 이제 또 여자가 없을 거라고 하면 모르죠. 또 인생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별로 이제 삶과 죽음 뭐 이런 건 그냥 열심히랑 할 의미 없어요. 그냥 사는 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닥치는 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게 슬퍼할 것도 없고 딱 기뻐할 것도 없습니다. 뚜벅뚜벅 삶을 앞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요새 들어서 조금 생각이 조금 맑아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요건 상당히 어제도 이제 편파 방송에서도 조금 한 얘기랑 비슷한데, 주간 경향에 실린 민주주의를 살리는 빅데이터라고 해서 김재현의 시민을 위한 데이터라고 하니 이게 시리즈물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뭐 사회학자라든가 아니면 정치학자라든가 이런 프랑스의 토크빌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미국의 민주주의, 특히 이제 이 상당히 독특한 연구자입니다. 상당히 영감도 많이 주는 학자인데, 토크빌, 알렉시스 드 토크빌, 프랑스 정치 철학자지만 그의 책이나 그의 글은 사실 읽어볼 만합니다. 상당히 민주주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프랑스의 정부에서 미국의 형사교정제도를 배우려고 토크빌을 보냈는데, 사실은 이거는 미국의 형사교정제도가 문제가 아니다. 이건 미국의 민주주의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토크빌이 고민하고 있는 바를 뭐 그러면 이제 건방진 것 같지만 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는 정의라든가 아니면은 이 범죄 뭐 이런 거를 고민했는데,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민주주의의 문제,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본질의 문제에 접근하는 것 같아서 어떨 땐 좀 두렵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좀 스케일이 너무 큰 거 아니야? 난 단지 범죄자를 잡고 싶을 뿐인데 범죄가 더 일어나지 않는 그걸 하고 싶은데 이게 더 큰 민주주의의 문제로 가니까 글쎄, 토크빌이 쓴 미국의 민주주의는 대단히 역작이고 굉장히 우리가 읽어볼 만합니다. 토크빌은 시민사회에 대한, 그러니까 국가 권력이 아닌 제3의 어떤 뭐 이런 거죠. 미국의 민주주의가 쇠퇴하게 되는 원인 자체도 뭐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버드 대학에서 나온 스티븐 레비츠키와 데니얼 지블렛 같은 사람들이라든가
How democracies die. 어떻게 민주주의는 죽어가는가. 트럼프의 의회 점거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한테 토크빌의 책은 한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김재현 선생의 주장이 뭐냐? 정보라는 거예요. 글쎄, 정보? 제가 이제 정보? 저는 사실 데이터라고 말씀드렸는데, 범죄 데이터, 범죄 정보. 이걸 정보라고 또는 데이터라고 부르든, 기득권자는 감추려고 하고, 감췄다는 것 자체를 말하지 않고, 감췄다는 것 자체에 대한 거를 인식이 없어요. 당연히 그건 시민이나 알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감춰졌다는 거, 드러내야 된다는 거, 시민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불경하고 불온하고 반사회적인 거죠. 제가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없는 거예요. 없는 걸 찾으려고 하니까. 왜 민주주의가 쇠퇴하고 범죄가 극성이고 엉망이냐? 결국은 범죄 데이터가 드러나지 않고 범죄 데이터가 조작 왜곡돼 있고, 지금 저기 국민의힘의 신원식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예전에 무슨 어떤 사건을 조작 은폐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심, 그런 것들이 다 뭡니까? 정당하게 당사자와 시민들한테 공개돼야 될 정보를 은폐했다고 하면 그건 정의의 위반이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김재현 선생도 답은 데이터에 있다. 맞습니다. 근데 그 데이터가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의료 데이터, 납세 데이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미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김재현 선생이 모르는 게, 모르신다고 하면 좀 제 건방지 같고, 김재현 선생이 한 번 더 고민해 줘야 될 게 뭐냐면 범죄 데이터입니다. 범죄 데이터는 드러나 있는 게 아닙니다. 범죄 데이터는 적극적으로 찾아서 구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에도 차원이, 그러니까 레벨이 다른 겁니다. 그냥 있는 데이터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레벨이 있는 거고, 범죄 데이터는 그 레벨의 중간 정도인 겁니다. 그걸 빅데이터라고 하든 아니면 스몰 데이터라고 하든 그건 뭐라고 하든 그건 아니지만 조금 김재현 선생은 범죄 데이터에 대한 거는 조금 다르게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고민하는 게 그겁니다. 제가 어제 또 분명히 그 편파 TV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년 사법에 대한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고, 공개한 것도 엉망이고 실제로 그게 맞는지 틀린지도 모른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면 SBS 같은 데서 국가수 1, 2 이런 거 얘기해요. 국가수에서 되게 지들이 열심히 되게 잘한다고, 제 그 고대 동기, 고대 생물학과 87 임시근이가 유전자 해고 지금 어디 성균관대 어디 교수로 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애들이 지들이 유전자 분석이 최고고 뭘 했다고 하는데, 그런 데이터가 실제로 신뢰할 수 있느냐? 신뢰할 수 있다는 건 그 개인은 신뢰할 수 있고 그 하나는 신뢰할 수 있죠. 근데 과정, 프로세스로서 객관적으로 그에 대당되는 사람도 그걸 공개적으로 볼 수 있고 문제 제기할 수 있냐, 이게 민주주의 시스템에서의 데이터입니다. 누구 하나가 되게 잘 나갔고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건 왕정이죠. 절대정의입니다. 민주주의 시대는 다수가 공개적으로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의 데이터인 겁니다. 근데 아직 우리는 선하고 착하고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어떤 소수의 누군가가
알아서 할게. 시민들 얘는 걱정할 필요 없어. 이런 이제 진짜 어떻게 보면 되게 아웃데이트하고 옛날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옛날 거고 그게 바뀌어야 된다는 걸 계속 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그러죠. 그 소방서역, 경찰서역, 국가서 같은 드라마 그런 얘기도 하고 막 거기 민지은 작가라고 하는 제 말씀 그 남편이 그 국가서 법의관 출신. 그러니까 그 사람 건법남녀슨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겁니다. 되게 선하고 착한 사람들이에요. 법의관들은. 그리고 경찰도 또 검사도 또 뭐 소방관도 그 사람들이 하는 건 다 옳아. 그 중에 아주 일부 이상한 애가 있지만 어쨌든 이런 거죠. 근데 그게 민주주의 시스템이냐 이 말이 아니죠. 민주주의 시스템은 그걸 수행하는 사람이 착하고 안 착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스템적으로 객관적으로 누구한테도 공개되고 객관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민주주의 시스템인 겁니다. 착한 왕정보다 나쁜 민주주의가 더 인류한테 도움이 된다고 하는 건 민주주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것도 웃긴 건 그런 거예요. 그럼 국가수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그 이 부검의 대다수를 그럼 국가수가 하느냐? 처음에 맞습니다. 공이, 촉탁이 이런 애들이 더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사기죠. 마치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 부검의 상당수를 국가수의 법의관들이 한다고 오해를 심어주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게 아닙니다. 공이, 촉탁이가 훨씬 더 많이 해요. 그럼 그 사람들에 대한 신뢰는 누가 확보를 하죠? 이런 것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교육하는 시스템은 누가 신뢰를 확보하죠? 그럼 이런 것들입니다. 즉 말하자면 김지현 선생이 얘기하는 민주주의를 살리는 빅데이터라고 하는 제가 항상 주장하는 범죄 데이터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릴 또 똑같은 얘기를 했지만 방송에 나와서 지가 예전에 연쇄살인범을 뭘 잡았다는 둥 지가 다 했다는 둥 어떻게 믿어? 지가 연쇄살인범 누구랑 무슨 얘기를 했는데 막 그러는 거예요. 기록돼 있어? 아니면 그거 누가 검증할 수 있어? 그냥 지가 한 거니까 다 맞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국가의 예산을 국가의 시민의 세금으로 일한 공무원이 한 행위는 모든 것이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국가 안보에 유해가 되지 않는 한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객관화가 돼야 됩니다. 그게 민주주의 시스템에서입니다. 그게 민주주의 시스템입니다. 어쨌든 그건 나중에 얘기 다시 하고 좀 안타깝죠?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쪽으로 근데 어디서 광야에서 그 미어캣 한 마리가 울부짖는 것 같고 아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냥 넌 떠들어라. 우리들은 돈 벌게 방송에 나가고 또 기득권 가진 놈들은 또 화려하고 삐까뻔쩍한 거 쫙 하면서 역시 한국의 경찰 시스템 최고야. 검찰 그런 착각 속에 사는 겁니다. 시민들은 고통받고 무너지고 그럴 때. 자, 몇 가지 제가 이제 은평에서
주택가 대체한 애가 있었죠. 기억나실 겁니다. 왜 2시간 150분 넘게 대체하는, 그건 실패다. 김상훈 얘기도 나오고 막 그랬던 것처럼. 근데 이제 몇몇 또 언론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왜? 거기서 뭘 쏘고 그러다가 다치고 애가, 그러면 그거 담당한 경찰들이 물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사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이게 개판이죠. 근데 이제 더 웃긴 건 이거예요. 얘 30대 남성애를 요리사라고 하대요. 150분 넘게 그 대치를 했는데, 경찰애가 이제 뭐 소주 사주고 설득해서 그때 했어요. 문제가 이거예요.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판사란 놈이 범행을 반성하는데 인명피해가 없었갖고 법원에 영장 기각이래요. 이게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판사들의 전 대가리 좀 한번 뜯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생각해보세요. 범행 반성은 당연히 하겠죠. 그죠? 네? 인명피해가 없는 건 당연히 결과적인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인명피해가 다수가 날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얘가 뭐 의도가 없었고 뭐 속상해서 그랬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판사가 신입니까? 그리고 사실 이거의 부분은 다른 사람한테 주는 메시지. 근데 그거를 판사가 판단할 수 있느냐? 그게 웃긴 거예요. 이게 말하면 일종의 다중테러 같은 건데, 생각해보세요. 이 30대 얘가 150분을 거리에서 해갖고 많은 사람들의 시간과 또 두려움과 이런 것들 했어요. 그거는 손해가 아니에요. 판사 앞에는. 다치게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판사라는 인간의 그 머릿속이 좀 기가 막힌 거죠. 사람이 안 죽어서 탄졌으니까 그냥. 근데 사회에 미친 150분 동안에 사회가 멈추고 공포에 떨고 사람들, 이건 어떻게, 그건 손해가 아닌 거예요. 거기에 대한 법익은 없나요? 그러니까 참 한심한 거죠. 이런 한심한 인간들이 영장 전담 판사를 하니 기가 막힌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비슷한 애들이, 예? 구속 안 되네? 나도 그럼 속상해. 그래서 칼 들고 막 경찰한테 막 하면 또 경찰이 또 왜 그랬니? 치킨 사줄게, 소주 사줄게 해서 또 한 2시간, 3시간 또 길 막히고 난장판하고 사람들 뭐 두려움에 떨고, 그러면 또 구속 안 시키죠. 불구속 상태에서, 그리고 뭐 사람 안 죽었으니까 뭐 이게 형량이면 나오겠습니까? 이런 형태의 사회적인 이 손해라든가 사회적인, 이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래, 그럼 판사가, 일개 판사가 뭐 그런 걸 하겠어. 영장 전담, 나는 뭐 얘 구속 불구속만 결정하는 거지 내가 뭐 사회는 뭘 책임져. 그러면 결국은 그게 아니라, 그러면 여기에 맞는 법이에 대한 걸로 특수협박이라든가 아니 다른 형태로 가든가, 뭐가 좀 이상하죠. 그 사회에 주는, 이런 범죄 예비군한테 주는 메시지라는 게 굉장히 잘못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이런 법 시스템도 정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고 또 무슨 안전한 나라입니까? 이런 애들이 판사를 하는, 영장전 판사는 참 기가 막힌 거죠. 거기다가 이게 또 웃기노. 저는 이거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판사들이라는 애들이 하는 게 비슷하죠. 뭐 새벽에 옆집인데 옆집 남자가 혼자 사는 여자 침입했어요.
폭행도 했어요. 서울 강서구에 사는데 새벽 1시 40분에 귀가하다가 안방에 들어갔는데 문 뒤에서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든 뭐 번호를 알아갖고 했죠. 침입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분이 다행히 바깥으로 도망쳤어요. 근데 이분이 다쳤어요. 여성분이. 3주 진단이 나왔어요. 강도상해죠. 근데 이게 강도상해가 맞습니까? 근데 얘는 뭐라고 했냐면, 이 범인놈은 호기심에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열렸다. 기가 막힌 거죠. 이걸 또 판사놈은 다 인정해 준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물건 훔치러 들어갔다. 속옷 훔치러 들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그 전에는 집 가구 배치가 궁금했다. 사실은 강간하러 들어간 거죠. 그죠? 강간하러 들어갔는데 그 여성이 저항을 하고 하면서 밀치고 도망 나와갖고 다치게 했지만은 하니까 나중에 얘가 뭡니까? 사실은 그냥 번호 대충 눌러보니까 열리대. 가서 가구 배치가 궁금하고 호기심에 이걸 이따위로 수사한 놈들이나 이런 강도상해로 영장을 친 놈이나 이걸 또 영장을 기각한 놈이나 하여튼 세 놈들이 똑같은 놈들이. 그 범인하고 네 놈들이 똑같은 수사한 놈, 영장을 청구한 놈, 영장을 기각한 놈. 결국은 그러니까 영장 기각하니까 그 범인 옆에 있잖아요. 옆집인데 이 피해자는 집에 못 들어가다가 이게 도대체 이게 어느 나라 수사사고 시스템입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가해자 범인놈은 진술을 번복했어요. 계속. 처음에는 가구 배치가 아니라 속옷 훔치라, 물건 훔치라.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데 그럼 얘는 남부지법의 판사란 애는 뭘 보고 얘를 기각한 거예요? 주거가 일정하대. 주거가 일정하지. 옆집이 사니까. 이 돌대가리야, 이 판사. 이 돌대가리 이 새끼야. 증거가 다 수집돼 있대요. 웃긴 거죠. 증거가 수집된 거라고 하는 거는 이게 강도상해라고 하는 진단서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얘가 사실은 강간하려고 들어갔다고 하면 사실은 그거 외에 다른 증거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수집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법 적용이 잘못된 부분이니까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돌대가리들을 봤나? 전 이거 보고 도대체 대한민국의 경찰이든 검사든 판사든 제대로 된 인간이 하나도 없네. 결국은 옆집 남자놈이 성범죄자에서 그 번호 이렇게 알아갖고 들어와서 안방에 문 뒤에 있다가 자기를 덮쳤는데 겨우 그러면 이거잖아요. 그건 강간 당해고 그러면 구속시키겠죠. 그럼 강간 당하라는 거예요? 하여튼 이 돌대가리 너무 열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능한 새끼들이 범인놈이 잘못했죠. 근데 진짜 나쁜 놈이죠. 근데 불구속사 참 이게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기가 막힌. 결국은 보복 우려로 사실 구속을 했어야죠. 물론 이건 자체에 수사도 잘못된 거고. 대한민국이 안전한 나라 맞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안전한 나라 맞습니까? 이따위로 이 피해자는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어요. 집에도 못 들어가. 안전한 나라 맞습니까? 하여튼 이 한심한 인간들 때문에 에이